박세일 전 이사장님의 일주기 추모 세미나는 두 파트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박세일 전 이사장님의 사상과 전략에 관한 내용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발표하는 제1부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자들을 모시고 제2부 종합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1부는 4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약 80분 가까이 남았는데 발제자가 4분이십니다. 발제는 첫째 철학, 국가 철학, 둘째 국가 비전, 선진국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패러다임, 셋째 개혁과 관련된 전략, 넷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생각,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분이시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각자 16분 내지 17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는 21세기 국가 철학으로서 유용 선생께서 늘 강조하셨던 공동체 자유주의에 관해 한국교원대학교 전 총장님이시고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 김주성 총장님께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성입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 철학이라서 오늘 주제를 맡게 된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아시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토미테리아 리버럴리즘을 찾으면 나오지 않고 잠깐 언급된 건 한국만 언급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자유주의는 박세일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철학 용어입니다. 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제 지성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인 그 정치 맥락에서 짚고 나서 이 공동체 자유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톤은 한국은 워낙 한 국민을 두 나라가 지배하듯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려고 했던 박세일 교수님의 프로젝트가 지난 정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번 정권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세일 교수님의 이 철학을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재해석을 해서 두 개의 비전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저기를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를 통합한 것으로 인상이 깊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일 교수님이 하신 것은 정치적 공동체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합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굉장히 정책 오리엔티드되어 있고 철학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적인 논의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주의라는 말 자체도 최근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많이 낯섭니다. 이 존 롤스가 1971년에 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 정의론을 내놨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적인 입장에 섰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묶여가지고 공동체주의로 묶여서 공동체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존 롤스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 큰 대목은 뭐였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런 가정하에서는
이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1980년도에 굉장히 커다란 조류를 이뤄가지고 그 뒤에 존 롤스가 뒤로 후퇴를 하면서 자기 이론은 지금 현 서구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후퇴를 했습니다. 그 후퇴를 하면서 자기는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다.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이 뜻은 뭐냐면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지금 자유주의 정치 프린시플, 정치 원칙은 선택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 박세일 교수님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통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그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를 통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때 정치적 자유주의는 우리 박세일 교수님의 뜻은 전통적인 정치 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적 공동체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세일 교수님의 고유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내용을 가져왔냐면 에치오니가 당시에 책임 공동체주의를 내놨습니다. 이거 책임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고 공동체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개 양쪽에 상호 책임론을 갖고서 공동체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운동이 아니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말을 이때 박세일 교수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로 세계 최초로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는데요. 2006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자유공동체주의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에치오니가 다시 자기의 책임공동체주의에서 자유공동체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자유주의와 공동체를 융합을 시키는 거, 똑같이 통합을 시키는 건데 박세일 교수님은 공동체주의를 앞에서 하셔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통합을 했고 에치오니는 자유공동체주의라고 해서 공동체주의를 모태로 해서 자유주의를 통합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에서 그걸 약간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의 위상을 좀 철학적으로 짚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에치오니의 자유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2015년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유주의의 요구와 도덕적 요청과 공동체 요청은 둘 다 정당하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은 둘을 밸런스 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 재밌는 게 이게 9.11 사태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동안에 미국의 사생활권은 절대적이었는데요. 9.11 사태 나오면서 국가 안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한 공동체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해서 결국 프라이버시도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속에서 이분은 균형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해서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자유공동체주의를 내놓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인데 박세일 교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미국의 공동체가 깨져나가는 것과 우리가 달라서 미국은 개인주의에 의해서 각 공동체들이 깨져나갔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의 공동체입니다. 국과 가인데 국이라는 것은 공동체 중에 공동체에 국가가 지금 깨져나간 분열되어 있는 이념 분열로 크게 깨지고 그 근원에는 가가 있습니다. 집이 깨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세일 교수님은 쌍끌이 양쪽 이 공동체를 회복할 때 국가와 가정 이걸 회복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의 가치에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근데 그 자유주의는 여지껏 미완의 프로젝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미래의 버전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이분이 내놓으신 게 2006년도인데 2006년도면은 노무현 시절입니다. 노무현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놨을 때는 노무현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권, 선진화를 위해서 다음 나오는 정권들이 이 철학을 받아서 운영하라는 거였다고 보입니다. 2006년이니까 2008년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저쪽이었는데
그 보수 두 정권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문제는 국가 정체성이 거대하게 흔들릴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시절부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역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지껏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실천해온 것은 아니지만 목적론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향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흔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굉장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해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좌익운동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보훈처에서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운동한 사람들까지 그 훈장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건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했던 분들은 아직도 훈장을 못 받고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념과 세대 갈등이 이 당시에 굉장히 커졌는데 이 이념 갈등 속에는 세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노무현 시대의 이념과 세대 갈등은 지역 갈등을 앞서서 지역 갈등을 바꿔냈다고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들이 따라잡게 근대화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들이 해왔던 것은 뭐냐면 추격형의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캔두스피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빨리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우리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우골탑을 쌓았고 지금은 아내까지 딸려 보내는 기러기 가족에서 기러기 아빠들이 저기 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독살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애들 신경질을 다 받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애들한테 공부 방해가 될까봐 살살 키워서 침실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하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신경질까지 받아주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화 전수 기능이 완전히 와해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기성세대, 이 베이비 붐 세대 부모들하고 그 자식들 간의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생겼고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전혀 아이들한테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 젊은 열기에 저희감에 의해서 완전히 산업화 시대의 공적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민주화 하나의 가치에만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 속에는 세대 갈등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양의 관계적인 인간인 가족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 박세일 교수의 또 하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세일 교수의 그 공동체 자유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2단계입니다. 첫째,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를 통합을 하고 그 밑에 하부 구조로 그 공동체주의, 동양 공동체주의를 통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이때 하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가와 가족, 이게 깨져 있는 우리를 회복하고 할 길은 이 에치오니아하고 문제가 좀 다르다. 에치오니만 해도 제3섹터에 있는 공동체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분은 가족과 국가에 기대를 거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앞에 잘 아시지만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가부장적인 시장 개입주의가 여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국 시절이나 산업화 시절은 전부 가부장적으로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키웠기 때문에 국가가 과잉 국가가 됐었습니다. 이래서 자유주의를 우리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보수 쪽에서도 과잉 국가를 끌고 왔는데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김영삼과 김영삼 시절 노무현 김영삼 시절에 이 부분이 바뀌어냈어야 되는데 따라잡기는 이미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과잉 국가에서 과속 국가로 내려가 최소 국가로 가가지고 시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 개입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다 못하고 나서 닥친 게 진보 정권입니다. 진보 정권은 재분배와 이 부분 재분배와 복지로 시장 개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시 시장 개입주의를 줄여나가다가 성공은 못했지만 다시 보수 정권을 오면서 오히려 과잉 국가로 다시 넘어서는 바람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집니다. 5% 이상 갔던 것이
그게 2006년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2만 불이 넘은 2006년도에 선진을 앞두고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박세일 교수님은 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에 와서 이제 공동체 자유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노력을 했는데 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해서 좌우 지식들이 만나서 발표문까지 만들었는데 뒤에 가서는 암투를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우리 이주호 장관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금성출판사 문제를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수정은 받아들였지만 수정하는 정도로 갖고서는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바꿔낼 수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기를 했습니다. 검정을 해가지고서 검정에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이 뭐냐면 2,000개의 학교에서 단 20개의 학교가 이 교학사 걸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때나 지금 더 그런 생각이 큰데요. 이것도 못 막아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지키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 뒤에 국정화를 시켰다가 국정화가 이렇게 다 폐기된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보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진보 정권에 넘어와가지고 국민 갈등과 이 경제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더 이상 얘기하시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서부터 유엔 연설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게 촛불혁명을 얘기합니다.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 반드시 정치체제를 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떠듭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 아닌 이 정치와 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겁니다. 북한에서 쓰고 있는 말을 사람 중심이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가가지고 이 문명이 지금 자연의 복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세일 교수는 공동체를 확장시켜서 이 자연 공동체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간 중심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 중심을 떠들면서 거꾸로 더 이 모든 부분을 협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에서 자유민주에서 다 아시다시피 자유를 빼고 있는데 이 자유를 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 문제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주사파 권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걱정되는 건 이루 더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실패해 왔느냐? 보수 정권이 왜 박세일 교수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못했느냐? 이 사람들한테 왜 기대할 수 없느냐? 이거는 두 나라의 엘리트들이 한 국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이 엘리트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서는 어떻게 이 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박세일 교수님의 생각을 누구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해석해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정치적 공동체주의를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주의란 말이 공동체주의자들이 역시 정치적인 원칙을 내놓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하던 짬에 최근에는 공동체주의를 시민 공화주의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빅 리퍼블리카니즘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어서 정치 원칙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빅 리퍼블리카니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아테네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자는 신아테네 중심입니다. 신아테네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높이 사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아테네 공화주의로 재해석을 했을 때, 박세일 교수님의 공동체 자유주의,
정치적 공동체주의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보이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즘에 내가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신 그 피시킨 교수가 지금 스탠포드에 계신데, 그 양반이 내놓은 그 딜리버러티브 폴입니다.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인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 하나 끼워넣냐면 탈원전을 끼워넣어서 탈원전 하나 건져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내에서 우리 보수들은 질시하고 있었는데, 천억 손해본 공격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탈원전 공론화위에 다시 해라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아마 공론화위원회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됐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엘리트들이 엘리트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한국 엘리트들은 예전 4세기에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의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 시민한테 심의권을 돌려보는 거죠. 그걸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봤지만 일반 시민들의 판단력은 편견에서 넘어서서 상당히 판단력이 좋고요. 유연하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수 쪽에서 이거를 질시하지 말고 이걸 우리 적극적으로 빼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국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여기다 한번 맡겨보자. 탈원전 그렇게 간단하게 끼워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다음 정권에 가서 보수가 나오면은 이거 뒤엎으려면 그냥 엎어가지고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것도 공론화위원회 분명히 넣으면 반드시 정확한 판단 나올 겁니다. 예전에 정도전도 귀향길에 가다가 이 양반들 만나면 머리가 아픈데, 이 천민들 부곡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건전한 거예요. 일반 시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꿈을 키우면 이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주의가 다시 해서 우리 정치 공동체, 공동체적인 국가인 공동체인 국가를 다시 국민 통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 수세에 몰리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5, 6호기 그거 막으려다 못 막았기 때문에 했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예전에 국정교과서를, 그러니까 4대강 문제도 이걸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내놓은 정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재해석을 하고요.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입니다. 여지껏 우리들의 인간관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6.25 당하고 건국하고 했을 때 우리 자신감도 없고, 정말 지옥의 땅에 떨어져 있는, 하데스의 지옥의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이 한계형으로 빠졌습니다. 목숨만 거둘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버립니다. 이 정치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우리들은 4.19와 5.16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혁명을 하고서 소생하기 시작을 해서 추격형의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잡기 인간들이 만들어져가지고서 우리는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다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인데, 이게 바로 성찬양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추격형의 인간들은 우리 모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 세속적인 데서 성공해야 되고, 급하고, 실패에 대해서 아주 질시하고. 근데 이것을 성찰형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도 전부 추격형의 마음을 못 벗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25년 걸린 탈원전 문제 독일에서 했던 것을 2박 3일 만에 나온 지 말도 안 돼가지고서 이걸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추격형의 우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온 국가의 인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개혁을 하더라도 천천히 좀 차분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행복을 미루지 말고, 있을 때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애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미루지 말고, 애들하고 현재 속에서 믿어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 가정의 행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들이 밖으로 향했던 시선들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성찰적으로 바뀌어나가서 성찰형의 인간들이 많이 태어나면 이게 우리가 변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박세일 교수님의 두 가지 정치적 공동체주의를 재해석해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공론정치, 공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에서 받아들이자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들 모든 일을 좀 천천히 하자. 좀 차분하게 하자. 닥쳐가지고 뭐도 하지 말자. 사람들 동원하지 말자. 우리들이 그저 여기 자연 흘러가는 쪽으로 가는 속으로 마음들을 많이 넓혀 나가면 이 나라가 좀
그 우리 박세일 교수님 생각하시던 공동체 자유주의가 다시 정말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두선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 비전 그리고 패러다임, 발전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카이스트의 이홍규 명예 교수님께서 서울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홍규라고 합니다. 앞에 김 교수님께서 철학 사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정책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정책 부분으로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숙제가, 저도 뭐 거기에 우리 박 교수님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서울 컨센서스라고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한 4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갖고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2011년도에 책으로 발간하고, 뭐 내용 자체는 2010년도에 거의 나온 그런 서울 컨센서스라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발전에 관한, 발전 패러다임에 관한 한국, 대한민국이 보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작업을 같이 한 어떤 인연으로 해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뭐 이미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많이 하셔갖고, 결국 그 사상적 배경이 박세일 교수님이 가지신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이미 많이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런 이제 서울 컨센서스라는 발전 패러다임에 충분히 녹아 있고, 그것이 특히 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거의 모든 토론 과정에 그 교수들하고 직접 참석을 하셔갖고, 그 토론을 하고 또 참여 교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컨센서스를 어떤 의미에서 만드는 작업을 하셨고, 결국 나중에 가서 이거에 수많은 이제 책이 거의 2권으로 나왔는데, 그 2권을 본인이 다 읽으셔갖고 10가지 지침으로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10가지 지침이 박 교수님이 과연 정책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보신 것이 뭔가 아닌가 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 요번에 주로 말씀드린 건 그분의 그런 정리된 원고를 기반으로 해갖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36페이지인가요? 이 프로스팅에 36페이지에서부터 나온 내용들을, 제가 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한 2000년대 중반을 살아오면서는 이 베이징 컨센서스, 소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워싱턴 컨센서스요. 죄송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냐 하면은 결국 남미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 영미의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남미 중심의 개도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 이제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아주 기본적 원리에 이제 입각을 해갔던, 가능한 한 이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시경제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들을 안정화시킬 거냐 하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초점을 두고 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응을 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2004년인가요? 일부 이제 그 중국 학자들의 서포트 하에서 조슈아 쿠퍼레모라는 청와대 교수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베이징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결국 워싱턴 컨센서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정부의 역할, 중국의 경제 특성을 반영해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중국 경제, 각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의 이제 마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다 보시고 박사일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개도국에서 이미 중진국으로 올라선 경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이 어떻게 발전해야지 되냐 하는 그 경험은 우리만큼 많이 노하우를 가진 나라가 없다. 그 대신 또 우리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의 미래의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지금 선진국 경제를 보고 어떻게 나가야지 되느냐는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셨고 그것이 이제 서울 컨센서스의 작업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서울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그 정식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때 2010년대 이전에 한 10여 년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정보화 세계화라는 속칭 그런 데서의 이제 뭐 문명사적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문명사적 변화는 주로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으로는 금방 나타나는데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타임래그를 갖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다극적 세계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유럽과 굉장히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극적 중심의 질서로 변화하는 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2001년에 뭐 9.11 9/11 테러 났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아주 이제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는 1세기 만에 오는 그 대공황에 빚은 뭐 견줄만 하다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 미국이 돈을 푸는 것이 한 4조 5천억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뚝이 터지는 것을 틀어 막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해서 한 10여 년을 흐른 겁니다. 요새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뭐냐면 경제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굉장히 어떤 것은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실물 경제에서는 굉장히 저성장 고실업이 나타납니다. 또는 뭐 선진국 경제에서 똑같은 문제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었죠. 잠재 성장이라는 것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하락이 되고 뭐 2000년대로 들어오면 3-4%대로 이제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30-40%대라는 거 사실 1990년대 초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도대체 나가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큰 화두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가장 큰 화두는 박세일 교수님이 가졌던 가장 큰 화두는 이런 와중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임팩트가 하나 크게 막 미치는 분야가 정치고 그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합니다. 그래 뭐 최근에 그 스탠퍼드 대학의 레리 다이먼드 같은 정치학자들이 이 경제와 어떤 의미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민주주의의 불안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문들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사실은 경제가 나빠지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포퓰리스틱한 그 포퓰리즘이 강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다수결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 다른 한말로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매표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은 존 스튜어트 밀이 이미
이미 19세기의 19세기 중반에 이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이미 아주 지금 귀담아 들어야지 될 모든 사람들을 사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존스들이 왜 대의정부라는 것이 중요하냐는 그런 얘기도 이제 아주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는 이제 박세일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고 박세일 교수님 아까도 계속 충고 영상에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박세일 교수님이 다른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화두가 뭐냐면 국가의 역량이거든요. 국가의 능력. 이 국가의 능력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큰 이제 화두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박세일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 컨센서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김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요약한 거로는, 저는 제가 옆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본 바로는, 첫 번째 하나가 박세일 교수님은 도덕 철학자다. 일종의 도덕 철학이 갖는 어떤 것은 자연법 사상,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을 번역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자연법주의자들이 갖는 어떤 그런 도덕 철학을 박 교수님이 가진 사상에서 저는 발견을 하고요. 그것이 그 양반의 어떤 좀 경제 정책 이런 것에 이제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적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스미스도 결국 이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조화를 시킨 거죠. 경쟁과 어떤 심퍼시, 이타 어떤 공동체에서의 동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아주 근간이라고 보는데, 박세일 교수님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조화 균형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셨고, 그래서 역지사지의 담론, 또 이제 불교 신자셨으니까 화정의 담론, 이런 거를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실천적 개혁주의자였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화의 담론, 독재 시대는 산업화 시대에는 민주화의 담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선진화의 담론을 얘기하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포퓰리스틱하면서 민주주의의 천민화 현상하고 국가 능력의 약체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상의 어떤 의미에서의 근본적 화두였고, 그것이 이제 이분의 저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이런 저서를 보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사항들이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이분이 계몽사상가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화 세계 시대에 일종의 계몽사상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컨센서스 같은 대해서는 제가 한 10가지 지침을 나름대로 그분이 가졌던, 박세일 교수님이 가졌던 철학과 정책, 그 다음에 또 저로서 보는 그 철학과 정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느냐, 과연 이 사회에서 잘 구현이 되고 있느냐,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정신자본 문제 이제 굉장히 박세일 교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 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의 정신자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점점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자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시 일깨우면서 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정신자본을 축적시킬 거냐 하는 것을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세태가 진행되는 거를 막을 방도는 아직 그렇게 없었다 하는 거고, 아마 이제 더욱더 문제는 최근에
그 정부들이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의 정부들이 과연 이 공동체와 정신자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정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 있어 왔느냐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이제 퀘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시장 경제나 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에서의 근간이 되는 거는 일종의 도덕과 법칙이죠. 그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신 자본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박세일 교수님이 가진 가장 큰 화두였고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어떤 화두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과의 통합,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개방적으로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신 성장 분배 환경의 공생적 발전 도모, 이것도 결국 공생적인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과연 그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점점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지 문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계소득의 안정 문제인데요. 가계소득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부채 경제화하면서 가계부채를 비롯한 부채 경제화하면서 우리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4천억 이상 가는 이제 총 부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채 경제화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되느냐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이제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의 솔루션들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는 반드시 성장 전략하고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성장 전략이 제대로 있는 거냐? 과연 지난 10년 동안은 성장 전략을 제대로 해온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계속 퀘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 발전, 굉장히 이제 박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거는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입니다.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시스템 효율성을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술, 시장, 제도,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떤 면에서 총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총요소 생산성인데, 이것에 있어서 아주 그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지금 계속 지난 한 10여 년을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세계화, 비세계화에서의 이중구조의 문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 그런데 중소기업 문제에서 하나의 확실한 거는 여태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건 일종의 정치적 복지형 정책이었습니다. 이거를 경제적 혁신형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중소기업 문제를 과연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 투자, 지식 생태계 문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도 교육사회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약 20조 원을 연간 쓰는 R&D 시스템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관 협치와 지방 분권에 관한 문제, 이거는 결국 이제 정부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19세기, 20세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역량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진정한 고뇌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포퓰리즘과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인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공론의 문제입니다. 이 공론은 중론이나 부론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51페이지에 보면 중론이 뭐고 박 교수님이 얘기한 중론이 뭐고 부론이 뭐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공론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면 국가의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거냐, 뭐가 과연 정치적 집단지성이 돼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정말 진정한 고뇌가 필요하다. 우리 요새 쏠림 여러 가지 열망, 국민적 열망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열망은 이성과 지혜로 승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피폐화시킬 뿐이다.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장과 역사 중시의 국가 전략인데, 이 국가 전략,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현장주의와 역사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저거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는 이미 다 얘기하셨고요. 맨 끝에 이제 제가 54페이지서부터 얘기한 거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박 교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최대로 남겨진 숙제를 하나 던지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잘 돼야지 효과적인 국가정책이 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과연 지혜로운 정치가 될 거냐,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의 정치여야지 되느냐,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사상이어야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마 퀘스천을 우리한테 다시 던지시고 지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용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발제자의 전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김주승 총장님께서는 스스로 정치학 전공을 밝히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용규 교수님은 경영학 전공이십니다. 근데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셔서 마지막에 또 그 좋은 민주주의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개혁에 관한 비전과 전략인데요. KBI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님,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역임하셨죠. 오늘 따로 파워포인트로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촉박하기보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6분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의장으로서 우리 박재한 이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이공 박재한 선생님의 공동체 자유주의 사상과 또 선진화 통일 정책을 개선 발전시킬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도 내놓고 저서들도 출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좀 축약해서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 박 선생님 서거 이제 1년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합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서 제시한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새로운 세대, 제가 3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부합하는 국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학들의 정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 중심 가치로 뿌리내리게 하는 동시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젊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앞에서도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에 대한 담론이 실종한 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파 정치는 가치에 대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이익에 대한 추구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내야 될 가치를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 이공박 선생님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서양의 어떤 사상 또 우리 동양에서 어떤 이런 주의보다도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를 제시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도 소중히 하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치라든가 시장의 활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근본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또 포용적인 사회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 뿌리를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 번영에 위하는 개방된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한 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셔서 이렇게 사회에 내놓으신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개국 후에 이제 7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35년씩 1세대, 2세대로 나눠 본다면은 1945년과 79년 사이에 1세대, 이게 이제 건국과 산업화의 세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35년이 이제 1980년과 2015년까지니까 민주화와 선진화의 세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2세대에 사실 선진화라는 큰 또 화두를 제시를 하시고 사실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35년간이죠. 이건 우리 한국의 이제 3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3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비전을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새로운 3세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자유나 시장이나 법치나 개방, 애국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퇴조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 시대 정신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자유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비전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요. 지금 3만 달러로 가고 있지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중요한 저는 두 가지가 혁신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혁신 분야에서는 일단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 주도 성장이라든가 혁신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나갈지에 대한 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요. 또 이 3세대의 를 4차 산업 선도자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3세대를 정말 이해를 하고 3세대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으로 보면은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쪽에 전혀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역량으로 보면은 소위 이제 4차 산업에 맞는 개념 설계 역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소위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이나 또 인력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이제 정말 개조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불신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합의 비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과학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의 길을 살려주는 혁신 정책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정말 통합을 해서 그런 이제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혁신 정책과 통합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각각 한 5분씩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치 역할하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너무 비대해져 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계속 이제 주목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이슈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말 진정한 정부 개혁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초의 사병흑파에 비유할 만큼 정부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고요. 특히 그 공무원의 인사제도가 정말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른 분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거의 지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을 하고 일일이 뭐 세세하게 관여를 하거나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들을 이제 혁신 생태계 조성 쪽으로 완전히 역할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너무나 지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외국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승패가 갈리는데 이런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정부가 통제하고 명령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환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정부의 설계가 필요한데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뭐 지금 역대 정권에서 계속 했지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정부의 근본적인 그 조직이나 인사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개혁인데요. 저도 사실 뭐 책임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박세일 선생님이 교육 분야는 워낙 뭐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또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미공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도 이제는 훨씬 더 이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습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학교나 대학에서 강의 중심으로 하는 그 교육, 그러니까 강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학생의 역량에 관계없이 또 이런 그 잠재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량 생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 필요한 맞춤형의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들은 이제 새로운 페다고지로 가야 되고요. 그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교육의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활용돼야 됩니다. 어댑티브 러닝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소위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학습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죠. 이게 안 되면 또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4년의 교육만 가지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6년 정도 변호사나 의사처럼 교육을 받아서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노사 대타협도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유럽은 이미 이제 뭐 10여 년 전부터 이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고용의 안정성과 동시에 유연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 쪽은 또 우리 유 선생님께서 자강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국방혁신을 통해서 그 자강을 강조하는 그런 대안도 전혀 사실 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연구개발 쪽에 우리가 역량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국방 쪽에 접목해서 국방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에 대한 다양한 비전이나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이걸 이제 국가의 어젠다로 만들어서 개혁을 해나갈 것이냐, 혁신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국가적인 역량을 키우려면 일단은 통합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가지고는 뭐 도저히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 청년 리더십이 강조돼야 된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탈이념적이고 혁신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그 권한을 줘야 된다. 제가 우리나라의 고민들을 글로벌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청년들한테 맡겨라. 지금 유럽의 많은 리더들은 30대, 40대들입니다. 정치 리더도 그렇고 기업의 리더도 그렇고 우리만 지금 계속 소위 기성세대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치혁신, 이제 정치혁신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공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이 정당개혁입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이용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의 체제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정무체제도 있지만 당무체제를 이원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민들을 교육하고 가치를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당을 정무와 당무로 나눠서 이렇게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신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치혁신의 그 좋은 좀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혁신의 경우도 워낙 뭐 로스쿨 아이디어가 처음에 우리 이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법통과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사법혁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관예우 같은 것을 이제는 정말 이제 건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관 자체를 없애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관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그냥 그 법조계에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판사로 하면은 판사가 마지막에 경력이 되면 정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제시를 하고 실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서는 안보 갈등이 사실 가장 저는 안보에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안보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다양한 정책 개안들을 한반도 선지자재단의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위공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공동체 자유주의 사상, 또 선진화, 또 통일의 그런 비전을 개선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던 거고요. 저희들의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사실 국정에 반영되려면은 여러분들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조 정책위원장님의 전공은 경제학인데요. 노동경제학을 하셨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 그쪽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교육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 부처를 맡은 경력도 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성인들께서 모이신 이 프로그램에 지금 2시부터 해서 상당히 힘겨운 9분 응선쯤에 와 있는데 20분 정도만 참으시면 잠시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 철학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이시고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를 맡고 계신 조영기 교수님,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남북한 관계 쪽에
좀 더 경제학적인 접근과 함께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을 융합하여 전착을 하고 계십니다. 16분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조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순서는 위공의 이 국가전략의 3대 축, 그리고 선진화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그리고 통일 전략, 그리고 우리는 선진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공 선생님은 평소에 그 국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전략이 뭔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국가의 모든 이 역량을 총합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시대 정신이라고 총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건국과 호국이었을 거고,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아무래도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가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리고 80년대부터 시작했으면 산업화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화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업화는 위공스님은 이렇게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하고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기아로부터 자유를, 결핍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근대화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근대화 혁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1990년 또는 21세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뭔가, 그거는 이제 근대화 혁명 이후에 선진화 혁명이라는 것을 늘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가 한국이 분단이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진화 혁명에다가 무엇을 가미를 시켰는가? 바로 통일이라는 것을 가미를 시켰다. 그래서 위공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의 축을 저는 세 개의 큰 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킬 것인가, 제2도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진화 혁명이고, 대외적으로는 제대로 된 개방을 해서 개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익을 가져오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혁명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통일 전략과 관련. 그래서 선생님은 2005, 6년부터 시작해서 책을 쓰시기를 시작하셨는데, 2006년에 선진화 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셨고, 2010년에 세계화와 관련된 책을 집필하셨고, 2013년에 선진 통일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제 선진화 통일과 관련돼서 통일이라는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분단된 국가가 다시 분단을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를 병합하는 병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제 늘 논의를 하면서 통일이 단순히 고토를 회복하는 차원의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재통일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새로운 통일, 새로운 통일이어야 된다. 또는 뭐 신통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가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통일을 할 때 이제 통일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단의 상태를 없애는 그가 있고,
통일 이후에 이 국가를 지속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없애고 또 통일을 지속해 가야 되는 이 과정 때문에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분단 이후에 현실을 지속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통일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찾아내느냐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치라는 거가 통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나쁜 체제는 없애고 좋은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통일의 이중성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체제에도 제도에도 우성과 열성이 있으니까 우성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열성의 제도를 버리자라는 거가 선생님의 생각이었고 저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헌법의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평화 이런 거가 전부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83페이지인데요. 북한 동포의 해방, 민족 정체성과 동질성의 회복,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 발판. 이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통일론이나 통일 논의를 할 때는 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계화를 주창하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의 평화 발전이라는 더 큰 틀에서 통일론을 제기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를 지금 이런 것을 저희 후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당연히 민족의 역사적 필연성 그리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결시켜주는 문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통일이 단순히 남북 한간만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공 선생님의 선진화 통일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통일이라는 거가 어떤 거냐 86페이지에 선진화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한국만 남한만 선진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반쪽짜리의 선진화이다. 통일이 돼서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됐을 때 제대로 된 선진 통일이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통일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 거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화 통일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화 통일은 재통일이 아니라 신통일이어야 되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선진민족 국가를 창조한다라는 이런 화두도 던지셨고요.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 평소에 하실 때 또는 저서에서 나타냈던 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86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통일은 분단을 전제로 하는데 통일은 그 형식에 따라서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방법에 따라서 평화적 방법과 전쟁에 의한 방법, 통일의 속도에 관련돼서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또는 머릿속으로는 가장 좋은 거가 합의하고 평화에 의하고 그러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화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흡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인데 위공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화 통일과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 전체의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한반도 전체의 제대로 된 통일은 동북아 전체의 제대로 된 통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주창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단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방법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우선되어야 되는가? 통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평화 통일이 아니라 통일 평화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흡수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 지금 흡수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가 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례로 88페이지 김일성의 신년사를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신년사가 다른 나라의 흡수 통합 방식에 현혹된 남조선 당국자들은 국방 정책을 내걸고 청탁 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신년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한국에서도 그대로 전파가 됐고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독일도 좌파들이 흡수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흡수 통일 비용을 들여대면서 흡수 통일을 반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 통일의 가치와 관련돼서 평화와 통일과 관련돼서 선생님은 평화를 수단으로서의 평화와 목적으로서의 평화로 구별하고 수단으로서의 평화는 임시적 평화다. 목적으로서의 평화가 돼야만 항구적 절대적 평화라고 주장하고 목적으로서의 평화 가치를 굉장히 높였고 그래서 한국은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과 평화라는 거가 중요한 화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그가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 또는 핵대 정책, 포용 정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에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해내는 것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북 정책에서 북한 독재 정권에 투항하는 투항 정책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상당히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결국은 북한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정상화 또는 북한의 근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최근에 2017년에 민주주의 3.0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앞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1.0은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만 있고 민주주의 2.0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지금 과잉민주주의 또는 과소민주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체적 민주주의 또는 민본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데 통일을 앞둔 우리로서는 이제 민주주의 3.0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과소의 폭민과 중무 정치를 벗어나고 적정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화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데 특히 이때 민주주의 3.0과 관련돼서 법치 민주주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내세웠던 화두가 바로 뭐냐면 통일민주주의. 이 통일민주주의가 91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통일민주주의는 민족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족 통합형 민주주의여야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지대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전략형 민주주의여야 되고 또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남북 한간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로 확장시켰다라는 다음 세계화와 관련돼서 쌤이 세계화를 주장하신 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북한이 지금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이 3대 주체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관계 대북 정책에서 관계와 통합의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과 관계 정책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 93페이지 북한 정상화와 통일과 관련돼서 북한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정상화는 근대화, 근대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국가로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와 민주화인데, 산업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기아로부터의 자유, 또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결국은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 제가 선생님이 늘 주장했던 사상과 이면인데, 결국은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간 해방,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인간 해방을 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과잉민주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는데, 특히 공동체 가치 중에서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 역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당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선진화 통일 전략과 관련돼서는 두 개의, 한국도 선진화하고 북한도 같이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밑에 저하고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4단계 선진화 통일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근대화 준비 단계라는 거로 하나 만들고, 산업화 단계, 그리고 북한이 근대화 성숙 단계, 선진화 통일 단계로 대별할 수 있는 4단계의 선진화 통일 전략을 필요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늘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국론 통일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선진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해야 돼. 이때 적극적인 통일 외교는 이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통일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통일할 만큼 자신감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반도 청사진을 제기해서 그랜드 한반도 개발 계획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박세희 교수님의 선진통일 그 비전과 전략에는 보통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체로 그 담론이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 과정, 또 통일이 되면 어떻게 그걸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주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박세희 교수님은 그걸 넘어서셔서 통일 한반도가 지향하는 지구촌에서의 역할과 위상, 그를 위한 한민족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점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제가 만나본 예를 들면 외국의 젊은 학자들의 경우 그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많이 던지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통일 한반도의 정부는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런 큰 비전이나 전략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보시면 통일 한반도의 비전 제시라고 짤막하게 조영기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청사진이군요. 102쪽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딱 1분이 제 말씀으로 인하여 초과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11분에 4시 12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죠.